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본적인 문법, 조건문 뭐 또는 데이터형, 그다음에 이제 반복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포인터,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이제 포인터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데이터 처리할 때 쓰는 문법들, 또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포인터가 있는데, 포인터는 C에서만 이제 쓰는 어떤 약간의 그 메모리를 액세스해서, 그러니까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들을 직접적으로 액세스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포인터는 C 언어만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그런 기법, 그 기술이고, 보통 이제 C 언어가 유닉스를 개발할 때 쓰는 언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운영 체제로서의 어떤 기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영 체제라고 한다면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의 주소를 직접 액세스해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포인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포인터는 쉽게 말하면 이제 변수의 주소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C 언어에서 주소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변수의 주소를 저장할 때 사용되는 변수를 포인터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 값, 어떤 데이터를 실제 값을 저장하는 것을 그냥 일반 변수라고 한다면, C 언어에서 어떤 메모리에 어떤 공간이 있는데,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가 뭐 A라는 값이 들어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값 들어가 있는 곳에 공간의 주소가 100이다. 그러면 이 주소를 저장하는 곳을 포인터 변수로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포인터 변수를 지정할 때는 자료형을 먼저 쓰고, 그다음 변수형 앞에 연산자, 요 별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int하고 데이터 하면 숫자형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저장 공간에 주소 값을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A라는 곳에는 뭐가 들어간다? 주소 값이 들어간다. 예, 그렇죠.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 변수의 주소를 알아낼 때는 변수 앞에 번지 연산자 %, 요걸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어떤 B라는 변수가 있어요. B라는 값이 있는데 그 B라는 변수의 주소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를 이렇게 써주면 B의 주소 값을 나타내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의 간접 연산자 요 별 표시를 해주면 붙이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곳의 값을 말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A라는 것이 가리키는 곳이 이 A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주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주소가 가리키는 위치에 있는 공간에 있는 안에 들어있는 값, 여기에 만약에 100이 들어있다. 그러면 여기 별 표시 이렇게 A를 쓰게 되면 요 값, 여기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곳 값 100 값을 여기에 이제 저장하게 되는 거죠. 요 %를 붙이는 거는 요 B가 가리키는 B의 주소 값을 저장하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를 쓰면. 자, 그다음 포인터와 배열. 배열을 포인터 변수에 저장한 후에 포인터를 이용해서 배열의 요소를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좀 약간 전 시간에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배열을 우리가 지정할 때 int
int a에 5라는 배열을 지정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a라고 하는 값을 바로 쓴다고 했을 때 이 a는 뭐를 의미하냐면 이 a의 첫 번째 값의 주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같은 의미다. 그렇죠? A0의 주소의 값을 B에다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값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0인데 이 포인터로 표기하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값을 A0라고 한다면 이 값을 의미하는 첫 번째 값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포인터로 표현한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A라는 것이 이 배열의 첫 번째 값의 주소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0, 뭐 그 자신이겠죠. 자신에다가 우리가 아까 이렇게 포인터를 표시하는 변수죠. 연산자, 간접 연산자 요거를 표시를 해주면 요게 이제 어디를 의미한다? 이 A의 제로값과 동일한 값을 의미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A의 1값은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1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포인터 표기 방법과 배열 표기 방법이 있어요. 이거 잘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요건 것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헷갈리지 않고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정의만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 표시하는 거와 요거 표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해드린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메모리에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어떤 값이 들어있냐면 뭐 300이라는 값이 들어있다고 보세요. 이 300이라는 값인데 여기에 변수가 a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변수 int a는 300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와 동일한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요 a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에 300이 들어있는데 이 메모리의 위치는 실제 주소값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 주소값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이다. 주소값은 100이었다. 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것에 실제 우리 100이라는 주소값을 찾고 싶으면 A에다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A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여기를 이 주소값을 의미하게 되는 것, 뜻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x에다가 %a를 저장하게 되면 x는 만약에 여기 x가 있다. x라는 공간이 있으면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100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예,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포인터 변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x를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x를 어떻게 우리가 포인터 변수로 표기할 수 있냐면 int 우리가 이제 아까 그 포인터 변수 하듯이 이렇게 해서 x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x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x라고 그러지 말고요. 요 아까 앞에서 설명한 거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그래서 x라고 그러지 말고 b라고 하고요. b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 변수 b라고 지정을 한다 그러면 여기는 주소값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b에다가 이렇게 b 하고 equal 하고 %a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의 주소값을 b라는 포인터 변수에다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a의 주소값은 100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B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소값 B가 들어가는 거예요. B가. 네, 주소값 B가 들어갑니다. 주소값. 네. A의 주소값인 100이 들어가는 거죠. 100이. 그러면 이 B는 만약에 여기가 B다. 그러면 B의 값은 포인터 변수인데 여기에 10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은 어디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얘는 주소 변수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 변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리키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B는 우리가 어떤 거와 같게 되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이 이렇게 B라는 값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C에다가 이렇게 저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C는 얼마가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B는 뭘 가리킨다고 그랬죠? 아까 B에다가 A의 n%에서 주소값이 들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BA는 주소값이 100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별 표시하고 B 이렇게 쓰면 이 B의 가리키는 값 B가 주소가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이 가리키는 주소값에 실제 값 300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00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네,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문제들도 쭉 풀어보시고요. 쭉 넘어가죠. 자,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우리가 이제 C 언어에서 함수를 이제 마음대로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함수를 자기가 만들 수가 있어요. 함수 형식에 맞춰서. 그러면 그 함수 정의를 해서 만들 때 우리가 이제 기존에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뭐 입력 함수, 그래서 입력 함수 scanf 뭐 또는 printf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 말고 실제 이제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또 개발자가 정의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걸 만들면 이제 그 함수 모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함수를 정의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 예제가 있는데 그 함수를 정의할 때는 먼저 선언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근데 그 C 언어 같은 경우는 절차적 언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플로우가. 근데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가 가장 핵심적인 함수죠. 이게 이제 그 OS에서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할 때 얘를 먼저 호출하거든요. 이 메인 함수가 호출을 먼저 되는데 얘를 호출하고 나서 여기 보면 중간에 펑션 이제 펑크라고 func 함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안 해주고 이렇게 쓰면은 에러가 난다 이거죠.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근데 얘가 지금 선언만 한 거예요. 어떻게? 한 줄로 이렇게 뭐 함수 명 쓰고 그 인자값 쓰고 패러미터형 쓰고 그 다음에 땡땡하고 저기 막 세미콜론 쓰고 끝내버렸어요. 상세 그러면 그 구현 함수의 어떤 동작하는 거에 대한 실제 정의는 그럼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거죠. 밑에 정의라는 거. 여기 정의 부분이죠. 그렇죠? 선언만 한 거고 여기는 정의를 하는 거죠. 실제. 만약에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안 하시고 하려고 그러면 원래는 그 함수를 위에다가 다 정의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 부분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다가 놓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요 위에다가 다 메인 함수 위에다가 놔야 돼. 미리 위에다가 다 정의를 해놔야 메인 함수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메인 함수 안에 들어가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막 여러 개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메인 함수 위에다가 막 다 여러 개를 다 쓰면 메인 함수가 맨 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코드를 보기가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메인 함수가 가장 먼저 호출하는 함수인데 맨 위에다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메인 함수, 이 사용자 정의 함수의 선언 부분만 위에다 이렇게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상세 정의는 밑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또 코드가 되게 복잡하고 많아지고 길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빼요. 다른 파일에다가. 그래서 다른 파일에다가 빼놓은 것들이 이런 헤더 파일들이에요. 이렇게 헤더 파일로 다른 걸 빼놓을 수가 있어요. studio.stdio.h는 이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거거든요. 라이브러리로. 이것도 안에 들어가 보면 함수들이 막 여러 개가 선언돼 있다, 정의돼 있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인클루드해서 이렇게 삽입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메인 위에 있잖아요. 메인 위에다가 불러놓고 그 다음에 쓰는 거죠. 네,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정의할 때는 이제 뭐 안에 이제 그 함수를 호출할 때 그 파라미터 인자 그 데이터형이라든가 이런 거 주의해서 여기 함수를 선언할 때 정의했던 파라미터 인자 데이터형과 안에서 쓰는 데이터형이 같아야 돼요. 다르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거 주의해 주시고 호출하고 난 다음에 호출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호출했을 때도 여기 파라미터 요 인자값은 반드시 요 인자값은 어때야 돼요? 함수 정의 안에 정의되어 있는 인자 데이터형과 동일해야 되는 거죠. 여기 동일해야 되고요. 이건 뭐 이게 코드가 좀 이상하네. 이게 여기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쭉 넘어가서 제기함수는 그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그러니까 팩토리얼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함수를 정의했잖아요. 함수를 정의했는데 그 안에 자기 함수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르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팩토리 함수 할 때 주의할 점이 뭐예요? 이렇게 조건을 넣어서 팩토리얼 할 때 종료하는 그런 구문이 있어요. 종료 구문. 요거 없으면은 그 무한 루프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서 다 예제네요. 예제가 많네요. 이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 문법에 대한 설명은 좀 끝났고, 이제 자바나 그런 다른 언어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그런 좀 특장점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는데 한번 쭉 넘어가 볼게요. 읽어보면서. 자, 일단 자바는 클래스와 메소드, 이제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안에 필드, 속성,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소드가 합쳐져서 구성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클래스로 묶여져 있는 거고,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면 이제 필드하고 메소드가 같이 이제 정의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자, 자바는 이제 그 클래스 단위로 이렇게 묶여서 있으니까 그 클래스를 어떻게 생성하고 선언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해서 살펴보시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바 구문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다 잘 아실 거니까 여기 보시면 뭐 여기 퍼블릭하고 클래스 이렇게 하면 클래스 먼저 항상 묶어서 클래스 먼저 선언을 해주죠. 그래서 이게 클래스를 하나로 이렇게 크게 묶고 그 안에 이제 보면 뭐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또 또 안에 새로운 다른 클래스를 넣을 수도 있고
또는 변수를 정의할 필드 값, 멤버 변수죠. 멤버 변수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또 주요 가장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파일을 컴파일을 하면 제일 먼저 실행되는 게 클래스 파일인데 그 자바 파일을 갖다가 만들면 그 자바 파일 명칭과 클래스 명칭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먼저 호출되는 게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메인 메소드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호출되니까 그거를 이제 유념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C 언어 같은 경우는 아예 저기 메소드를 아예 함수를 안에서 그 다른 함수 사용자 정의를 함수를 만들게 되면 그 사용자 정의 함수 맨 위에다 올리라고 했잖아요. 맨 위에 쓰거나 선언하거나 정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메인 메소드보다 메인 함수보다 클래스는 상관없어요. 클래스는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묶여져 있는 거 안에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 여기 멤버 메소드가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멤버 메소드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메인 메소드 밑에다가 놓고 해도 됩니다. 그런 차이점만 아시면 될 거고요. 쭉 넘어가서 파이썬. 자, 파이썬도 이제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뭐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파이썬은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죠. 이제 우리가 C 언어하고 자바 언어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컴파일을 하는 언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하고 좀 다르죠. 컴파일 언어하고 인터프리터 언어는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바로바로 실행되는 그런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나 스크립트류의 그런 언어들이 VB 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죠. 인터프리터 바로 라인 바이 라인으로 바로바로 해석되는 실행되는 언어죠. 그래서 컴파일하는 동작을 안 해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죠? C 언어하고 자바 언어는 파일 형태로 하나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전체를 통째로 다 문법 구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독을 하고 문법 구문에 어떤 문법적인 오류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다 확인하기 위해서 컴파일을 하죠. 컴파일이라는 게 이렇게 파일을 이렇게 다 묶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문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오류가 없는지 체킹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라든가 다른 파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뭐 인크루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합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파일을 합쳐서 컴파일을 한 다음에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고 그걸 따라서 또 다시 실행 파일로 바꾸는 그런 식으로 이제 C 언어가 이루어집니다. 자바는 C 언어가 좀 다르게 JVM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바 가상 머신 있죠. 거기서 컴파일하고 실행을 JVM에서 동작을 합니다. C 언어하고 자바 언어가 좀 차이가 있는 게 C 언어는 운영체제가 있잖아요. 운영체제가 있으면 OS가 있으면 C 언어는 그 위에서 그냥 컴파일하고 실행됩니다. 그냥 C 언어는 OS에서 실행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C 언어는 OS별로 다 종속적이에요. C 언어는 뭐라고요? OS 종속적이다. 그래서 그 여기서 C 언어가 뭐 윈도우에서 만든 거하고 뭐 맥에서 만든 거하고 유닉스 만든 거하고 각각 따로따로 다 만들어야 돼. 하나 만든 거에 다른 데다가 반복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자바 언어는 OS가 있으면 그 위에 JVM이라고 있어요. JVM에서 컴파일해서 이게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위에 이제 JVM에서 동작할 때 자바 파일로 .java라는 파일로 코딩을 하죠. 뭐 A 클래스를 갖고 있는 자바 파일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이제 JVM에서 컴파일한 다음에 뭘로 떨어져요? A.class라는 파일로 떨궈져요. 그래서 A.class라는 거는 어디서 실행하는 거야? JVM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OS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OS가 예를 들어서 뭐 윈도우즈라든가 또는 맥이라든가 또는 유닉스라든가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 위에 JVM이 유닉스용 JVM이 있고 맥용 JVM이 있고
유닉스 JVM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JVM이 그 OS별로 설치가 돼 있으면 그 위에 이 A 클래스라는 파일이 있으면 어떤 JVM에서도 다 동작을 하죠. 자,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파이썬이라는 어떤 그 프로그래밍을 프로그래밍하는 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파이썬 소스 코드를 동작시킬 수 있는 그 플랫폼이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OS에 깔려서 그냥 OS에서 깔린 상태에서 인터프리터 형태로 그 창 있죠. 그 파이썬이 동작하는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뷰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파이썬이 동작하는 창에서 실행창이라고 할까요? 실행 프로그램. 네, 파이썬 실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그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사용자하고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약간 OS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도스 같은 또는 유닉스 같은 경우는 쉘 같은 그런 데서 이렇게 프롬프트가 이게 뜨죠. 뭐 해가지고 프롬프트가 떠서 이 프롬프트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코딩을 하면 바로 여기 실행 결과가 떨어집니다. 실행 결과가 바로 나오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렇게 실행시키는 그런 언어예요. 파이썬의 표준 입력 함수는 inpu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받아서 변수에 저장하죠. 그래서 파이썬은 그냥 이렇게 약간 스크립트 언어처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여기에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프롬프트 쪽에다가 그냥 이렇게 쭉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딱 실행시키면 바로 그냥 밑에 결과가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input 출력 문자 이렇게 해주고 변수에다 넣으면 여기 이제 뭐냐면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출력 문자는 설명이 가능하고 이 변수는 이제 임의로 하면 돼요. 이건 뭐 써도 돼. 출력 문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변수는 이제 임의로 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변수 콤마 변수 원투 콤마 이렇게 이어주고 이퀄하고 인풋하고 해서 스플리트 분리 문자 이렇게 써주면 그 값 들어오는 값에 입력되는 값 있잖아요. 입력되는 값을 분리 문자로 구분해서 변수 1, 2에다가 이렇게 나눠서 찢어줍니다.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함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인풋 함수, 프린트 함수. 그래서 프린트 함수는 그냥 안에 들어있는 출력 값들을 그냥 출력해주는 그런 역할만 해줍니다. 뭐 C 언어처럼 서식 문자열하고 이렇게 퍼센트를 해주면 그리고 가로 열고 출력값을 이렇게 쭉 나열해주면 그 C 언어나 자바에서 사용하던 그런 서식 문자열식으로 출력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C나 자바에서는 배열이라는 걸 쓰는데 여기는 이제 리스트라는 거를 써서 1차원 리스트 형식으로 해서 리스트명을 쓰고 그 다음에 이퀄하고 대괄호로 해서 값을 쭉 나열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리스트에다가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C나 자바에서 배열에다가 지정해 주려고 거기다가 뭐 인자값 뭐 이렇게 뭐 요소값 이렇게 지정해 주고 했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리스트 명에다가 값만 쭉 나열해 주면 지가 이제 그 리스트가 배열처럼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래서 파이썬을 그래서 비전공자들이 많이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루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냥 직관적이죠, 되게. 뭐 안에 돌아가는 어떤 로지컬한 그런 복잡한 내용들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언어예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뭐 2차원 리스트는 이렇게 값을 갖다가 행, 열 이렇게 구조로 해서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행, 열 구조식으로 그러니까
열을 쭉 나열을 첫 번째 행을 쭉 값을 나열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 쭉 값 나열해주고 그래서 대괄호로 이렇게 쭉 써주면 돼요. 이게 지금 C 언어에서는 C나 자바 같은 경우는 배열로 해서 어떻게 표기를 했냐면 가로로 그냥 표시해주죠.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 2, 3, 그 다음에 1, 4, 5, 6, 뭐 이런 식으로 가로로 이렇게 표현해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는 대괄호로 씁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죠. 2차원 리스트 형식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인지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레인지라는 것은 연속된 숫자를 생성하는 것으로서 리스트와 반복문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레인지라는 것은 최종값. 그러면 최종값이라고 쓰게 되면 0에서 최종값 마이너스 1까지 연속된 숫자를 생성하는 거예요. 레인지라고 한다면. 레인지에서 초기값, 최종값 쓰면 최종값에서 최종값 마이너스 1까지 연속된 숫자를 갖다 쓰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초기값, 최종값, 증가값 이렇게 해가지고 뭐 폼은 돌리듯이 레인지를 이렇게 범위의 어떤 숫자, 연속된 숫자를 생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스는 이제 문자열이나 리스트 같은 순차형 객체에서 일부를 잘라서 반환하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이제 슬라이스 같은 거, 객체나 이런 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초기 위치하고 최종 위치 이렇게 하면은 요소들을 각각의 객체를 갖다 슬라이스 쪼개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슬라이스는 이제 일부 인수를 생략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슬라이스나 이런 레인지나 이런 기능들이 많은 이유가 이런 기능들이 사실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데이터를 많이 처리해주는 그래서 주로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데이터 처리를 문자 신텍스 구문 분석이라든가 글자 분석이나 문자의 분석이라 이런 걸 할 때 파이썬을 많이 쓰는 이유가 이런 함수들을 문자 처리해주고 뭐 글자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했던 리스트라든가 슬라이스라든가 레인지라든가 이런 것들 정도만 알아주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이브러리 C 언어는 당연히 이제 C 언어는 라이브러리, 표준 라이브러리, 외부 라이브러리 이런 거 있죠.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헤더 파일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써서 함수를 가져다 씀으로써 우리가 이제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쉽게 사용해서 그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동작들을 처리들을 할 수 있는 거죠. stdio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입출력 용도로 쓰는 것들이고요. 데이터 입출력. 그 다음에 math는 이제 수학 함수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string은 이제 문자를 처리하는 뭐 strlen 뭐 길이를 재주는 함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stdliv는 뭐 자료의 변환, 난수 발생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time은 시간 처리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자바에는 표준 라이브러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java.lang 해가지고 얘는 점 이런 거를 많이 쓰죠. 왜냐하면 이제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고 그 클래스 아래에 서브 클래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패키지로 이렇게 묶어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java.lang 그러면 lang이라는 클래스 위에 java라는 어떤 패키지로 묶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java.lang까지도 패키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패키지 안에 다양한 또 주요한 클래스 그 자료를 처리하는 임포트 없이 기본적으로 보통 다른 라이브러리나 사용자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같은 거는 다 임포트해서 사용해서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java.lang이나 이런 거 기본 표준 라이브러리는 임포트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util은 다양한 뭐 난수 처리나 날짜 처리라든가 이런 라이브러리고요. IO는 입출력, net은 네트워크, AWT는 뭐 UI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끝났고요.
자,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지금 이제 설명을 할 때 뭐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고 또 뭐 다른 것도 있죠. 객체 지향 언어도 있고 스크립트 언어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C 언어, 자바 언어, 파이썬 이런 것들이 각각의 특징적인 어떤 언어의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쓰던 C 언어 중심으로 뭐 C나 알고리나 코볼이나 이런 것들, 코트란 이런 것들은 절차적인 언어죠. 절차적 프로시저, 일련의 절차에 따라서 순서대로 기술에 관한 언어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자바하고 C++이에요. 스몰톡이라는 것들이 옛날에 있었죠. 이런 게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은 뭐죠? 개체라는 거예요. 어떤 실세계에 있는 어떤 개체들을 어떤 그 개체들의 속성과 동작들, 기능들을 묶어서 하나의 어떤 독립된 그런 개체로 묶어서 그 클래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기능들이나 이런 걸 조합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언어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성 요소는 뭐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객체, 클래스,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은 참 그 전에도 한번 그 필기 시간에도 배웠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각각의 쓰는 용어들도 잘 익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캡추 다정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필기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그 특징 5가지 캡슐화 그래서 클래스를 이렇게 묶는 거죠 말하는 거고 정보 운익은 이 캡슐을 묶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정보 운익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보호하면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getter 메소드, 뭐 setter 메소드 이런 거를 쓴다고 그랬죠. 안에 있는 데이터는 안에서 그 클래스 안에서 쓰는 변수에 있는 데이터는 프라이빗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으로 돼 있는 get 메소드와 set 메소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하고 출력해 주기도 한다. 이게 이제 정보 운익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상화는 이제 뭐 약간 상속하고 관련된 내용들이죠. 뭐 아니면 또 이제 어떤 개념들을 이 실세계에 있는 개념들을 추상화하는 거죠. 모델링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화해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추상화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객체 지향은 약간 좀 이런 추상화 개념이 들어가면서 실세계에 있는 것들을 프로그래밍 컴퓨터로 전환하면서 약간의 이제 그 중간에 매핑하는 과정들이 실세계가 되게 복잡한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잡한 부분들을 추상화해서 단순화하는 거죠. 단순화해서 모델링하고 해서 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그래서 꼭 중요한 부분들만 정리정돈해가지고 어떤 그 객체 간의 관계성을 모델링하는 거. 그게 이제 추상화죠. 그 다음에 상속성은 이제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 간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물려받아서 연산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 이런 것들이 상속성이고요. 다양성은 이제 어떤 객체에 갖고 있는 연산이 있는데 그 연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객체가 어떤 객체냐에 따라서 그 어떤 동일한 명칭으로 되어 있는 그 속성 메소드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언어라는 것이 있는데 스크립트 언어는 이제 그 HTML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주로 이제 직접 프로그래밍 언어를 삽입하여 사용하는 문서 안에다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넣는 거여서 컴파일 되지 않고 번역기가 소스를 분석해서 작동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서버형 스크립트 언어는 이제 서버 이제 보통 주로 이제 WAS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있는 엔진에 이제 그 서버형 스크립트 언어를 넣어서 우리가 이제 컴파일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주로 이제 ASP라든가 JSP라든가 PHP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서버형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클라이언트형 스크립트 언어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동작하는 거죠. 서버형은 쪽에다가 코딩할 때 쓰는 거고요. 클라이언트형은 PC 쪽에서 동작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나 VB 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클라이언트용이라고 그런다면 보통 웹 기반으로 된다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이나 이런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그런 것이 스크립트, 클라이언트용 스크립트 언어다.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스크립트 언어의 종류는 자바스크립트 있고 뭐 ASP도 있고 JSP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크립트라는 것이 이제 뭐 이렇게 서술을 해놓는 거죠. 이렇게 기능들을. 그래서 이렇게 뭐 컴파일 되지는 않는 거지만 어떤 그 아주 짧은 형태의 어떤 짧은 형태의 어떤 문구들을 조합해서 어떤 우리가 동적인 그런 동작들을 데이터의 어떤 동적인 작업들을 할 때 쓰는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요즘 파이썬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부각이 되는데 그 파이썬이라는 것이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ASP나 JSP나 이런 거는 사실 이제 PHP는 웹 기반에서만 동작을 하거든요. 웹 환경에서만 돌아가는 건데 파이썬은 웹뿐만이 아니라 객체 지향 기능을 넣어가지고 들어가 있어가지고 대화형 인터프리터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에 독립적이고 문법이 간단하게 배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얘는 이제 파이썬은 좀 약간 이제 스탠드얼론으로 동작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다가 올려서 웹 기반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이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가 틀려요. 이게 자바스크립트하고 ASP나 JSP 같은 경우는 웹 기반의 어떤 그 플랫폼 구조 내에서밖에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스탠드얼론으로 단독으로 이제 PC 단에서만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바스크립트나 ASP나 JSP나 PHP나 이런 걸 테스트해 보려면 서버 환경을 다 구축해 놓고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어떤 클라이언트라고 하더라도 클라이언트 안에다가 기본적으로 톰캣이나 아파치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웹 기반의 그 어떤 미들웨어나 플랫폼들을 다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동작시킬 수 있어요. 그냥 코딩해서 동작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뭐 어디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웹 브라우저.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파이썬은 그게 아니라 이 대화형 인터프리터이기 때문에 그 대화형 인터프리터를 확인할 수 있는 그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다음 뭐 선언형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형 언어가 있고 논리형 언어가 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선언형 언어에는 HTML, 리스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외 처리라는 거는 이제 보통 객체 지향 언어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그 예외가 발생할 거를 가정해서 그 예외 처리에 해당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벤트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예외 상황을 좀 우회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미리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그냥 시스템 에러로 뿌리거나 막 어떤 동작을 멈춘다던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에러가 발생됐을 때는 어떤 그 에러를 대처할 수 있는 또는 정상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처리 방법을 미리 사전에 정의를 해놓는 거죠. 그 예외 처리하는 기본 그 자바 기본 형식이 트라이 캐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트라이라고 하는 것이 예외가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코드를 넣고 그게 이벤트가 발생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이벤트가 그 캐치 뭐 이거 약간 구문이 보면 스위치 구문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예외가 발생되면 그 예외의 어떤 조건 매개 변수를 1번 매개 변수, 2번, 3번 이렇게 해서 그 예외가 발생되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 처리하는 코드를 이렇게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자바의 주요 예외 객체는 이렇게 미리 사전에 이렇게 정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class not found exception 그러면 클래스를 찾지 못하는 경우 또는 뭐 file not found exception 그래서 파일을 찾지 못하는 경우 이런 이제 어떤 미리 예측 가능한 어떤 에러가 발생됐을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그 캐치해 가지고 그 에러를 캐치해서 어떤 그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방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요 예외 객체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아요. 이런 건 시험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파트도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